지난 13일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인 알말-샤브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향해 발사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외신 기자들이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 종군 기자가 희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로이터 통신의 카메라 기자 이삼 압달라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AFP 통신, 알자지라 방송 등 다른 언론사 기자 6명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군의 헤즈볼라 포격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레바논 알마차브와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니타 키부츠의 국경 장벽이 공격으로 무너지자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5시경 포격을 가하겠다고 사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이야 이런 소식을 접했다면 미리 대피하는 데 바쁘겠지만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온 기자들은 오히려 전쟁의 참상을 전하기 위해 위험지역인 알마차브에 모여들었습니다. 실제로 급박했던 당시 상황은 생방송으로 고스란히 방송되었는데요. 현장 영상이 송출되던 중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다음 곧바로 여성의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이후 로이터 통신의 이삼 압둘라의 주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포격으로 다수의 기자가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 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취재 중인 기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후회와 유감을 전하고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8일에는 생방송으로 전쟁의 상황을 보도하던 기자 뒤에서 건물이 폭격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종군 기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속출하자 미국과 유엔은 언론인 보호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프레스 표시를 부착한 종군 기자는 국제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종군 기자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방탄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권리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종군 기자는 전장에서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종군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이 총기 등의 무기를 드는 순간 전투원으로 간주하며 보호받을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법이 모든 상황에서 이들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6일 언론인보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후 지금까지 모두 15명의 언론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기자들이었습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셰리프 만수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조정 담당자는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언론인의 숫자가 1992년 이후 가장 많다며 현재가 가자 지구의 기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가자지구 병원 공습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직전 발생한 이 사건은 최초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의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공습으로 인해 파괴된 병원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에게 피난을 요구한 가자지구 북부병원 20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전쟁법은 물론이고 인도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이 공격으로 최소 471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또 아직 숫자를 가늠할 수도 없는 수백 명의 희생자가 건물 잔해 밑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이런 무자비한 전쟁 범죄에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이 쇄도했는데요. 가뜩이나 이스라엘군의 대응 포격과 보복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2,800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전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치적으로도 해당 사건은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이와 같은 심각한 전쟁 범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직전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 이후 요르단, 이집트 등 이슬람권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려던 참이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요르단 내무부는 가자지구 병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를 이유로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일정이 취소되며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도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도청 녹취록을 공개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하마스 공작원 2명이 가자지구 병원에서 발견된 미사일의 파편이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 지하드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하드의 오발로 인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관련 녹취록과 CCTV를 추가로 공개하며 자신들과 사건이 무관함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병원 상공에서 촬영한 상세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군 소속 다니엘 아가리 수석 대변인은 공습에 의한 폭발일 경우 현장에서 의뢰 발견될 크리에이터나 구조적 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항공기에 의한 폭격이 아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마스의 녹취록대로 가삼 로켓 등이 추락한 뒤 폭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각에 따라선 IED 등이 폭발하며 참사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일말의 세력조차도 더 이상 공개적인 발언을 이어갈 수 없을 텐데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든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로 희생자들의 넋을 달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억류하고 있는 인질은 모두 200에서 25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이들과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0명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마스는 자신들이 감금 중인 여성 인질의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21살의 미아셴으로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이중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미아셴은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의 음악축제에서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끌려갔는데요. 영상 속에서 제발 집에 돌려보내달라며 애원하는 미아셴의 모습은 많은 이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아셴 이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전쟁은 여성을 비롯한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남성 못지않은 오히려 남성보다 뛰어난 용맹함과 애국심으로 동료와 공동체를 지킨 이스라엘 여성들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아다르 벤시몬 중위는 가자지구 기지에서 신병들과 함께 근무 중 하마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벤시몬 중위는 그 즉시 신병들을 대피소에 피신시키고 혼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분투 덕분에 실전 경험이 부족했던 신병들은 무사할 수 있었지만 20살의 아다르 벤시몬 중위는 최후까지 싸우다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발발한 지난 7일 하마스는 혼란을 틈타 가자 지구에 인접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키부츠를 여러 곳 습격했고 이에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가자 지구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이르암의 키부츠에도 하마스가 들이닥쳤습니다. 자칫하면 다른 키부츠와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또 한 명의 영웅이 참사를 막았습니다. 25세 임바리에 베르만은 작년 12월부터 니르암 키부츠의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7일 폭발음을 듣고 평소와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임바리에 베르만은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키부츠의 보안팀 12명에게 무기를 나눠줬고 여성과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 직후 보안팀원을 방어가 용이한 전략적 위치에 배치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이 접근하자 보안팀은 총격을 가하며 격렬히 저항했는데요. 서너 시간 후 이스라엘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총격전으로 20명의 하마스 대원이 보안팀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이 덕에 무자비한 전쟁 범죄에 희생된 다른 키부츠와 달리 니르암 주민들은 대부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웅적인 무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텔아비브 시장은 직접 그녀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SNS에도 리에베르만의 영웅적 행동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전설로 남을 것이라며 수많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할 때부터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여군들은 국가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는 걸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 정부는 점점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를 이스라엘에 파견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착륙한 시그너스는 당초 대한민국 국민 163명을 태우고 돌아올 예정이었는데요. 시그너스의 최대 탑승 인원이 220명인 덕에 좌석이 남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인 50명과 싱가포르인 6명의 탈출을 도와 서울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인도적인 행동에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훈훈한 전개인데요. 그런데 정작 일본 내에서는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동안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에 전세기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탑승자에게 3만엔의 비용을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인지 정작 일본이 보낸 전세기에 탑승한 일본인은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의 문제를 떠나 전쟁이라는 재난을 마주한 자국민에게 피난 비용을 청구했다는 게 신뢰를 잃은 결정적 요인인데요. 게다가 한국 수송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서울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여 내 외국인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자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반면 일본이 보낸 전세기는 이스라엘 인근 두바이까지만 탈출한 자국민들을 이송했습니다. 위험 지역을 벗어났으니 이젠 너희들끼리 알아서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식인데요. 이러니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사전에 동의를 얻었다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시다 내각은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사히 신문 등의 일본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율이 29%로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후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을 대피시킬 때는 전세기가 아니라 일본 자위대에 수송기를 파견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최우선 순위는 자국민 보호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깨닫는 날이 과연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이스라엘 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